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억수 같은 비가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 언덕길을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천둥 번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대저택들의 위압적인 실루엣을 섬뜩하게 비추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육중한 철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열렸고, 한 여인이 젖은 낙엽처럼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가냘픈 몸은 빗물에 젖어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 쥐고 있는 부풀어 오른 배는 그녀가 홀몸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현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중년 여인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눈빛으로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히스테릭했으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의붓 딸에 대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네가 감히 뱃속에 그따위 불결한 씨앗을 품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고귀한 명성에 먹칠을 하려 드느냐는 비난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서연의 친부는 무겁게 입을 다문 채 차가운 시선으로 딸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잔인하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은 찢어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섞여 붉게 번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다. 보통의 19살 소녀라면 으레 그랬듯이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용서를 빌거나 울부짖으며 매달릴 법도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비굴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차갑게 굳은 그녀의 표정은 절망보다는 오기에 가까웠고,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향해 원망 섞인 저주를 퍼붓는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는 듯 쏘아보았다. 육중한 철문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자 서연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과 마주해야 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전신을 휘감았고, 만삭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고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며 흐려지는 정신을 억지로 붙잡았다.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공포는 곧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빗물로 번들거리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주행하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의 맞은편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체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효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혁이 타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감각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왼쪽 다리의 끔찍한 통증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고로 인해 망가진 다리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그를 더욱 냉혹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김비서는 전조등 불빛 아래 비틀거리는 한 형체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속도를 줄이며 백미러로 상사의 눈치를 살폈다. 이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부촌의 언덕길을 만삭의 임산부가 홀로 걷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기이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함부로 차를 세우거나 동정심을 표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사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극도로 혐오하는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핸들을 꺾어 여인을 피해 지나가려 했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온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지역은 차창 너머로 비틀거리는 여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이한 호기심을 느꼈다. 빗줄기에 맞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전조등 불빛에 비친 눈동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구걸하는 약자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덤벼보라고 소리치는 맹수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지역은 그 눈빛에서 과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홀로 기어 올라와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여인을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차가 멈춰서자 김비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우산을 챙겨 들고 서둘러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센 비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지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가까이서 본 서연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창백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차가 자신의 앞에 멈춰 섰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차 안의 인물을 확인하려 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서연은 눈앞에 멈춰 선 고급 세단을 보며 이것이 구원일지 또 다른 함정일지 판단하려 했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체력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녀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받아 안았고 빗소리가 멀어지며 의식이 아득해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섞인 쌉싸름한 남자의 향기.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서늘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였다. 지역은 의식을 잃은 서연을 뒷좌석에 눕히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몸을 덮어주었다. 김 비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지역을 바라보며 이 여인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앞섰지만 지역의 지시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무심한 듯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개인 저택으로 갈 것을 명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될 것이고 버림받은 듯한 이 여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량 내부의 정적은 오직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서연의 거친 숨소리로만 채워졌다. 지역은 불편한 다리를 길게 뻗으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우연히 주워온 이 여자가 단순한 객식구가 될지 아니면 자신의 지루하고 고독한 삶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을 통해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잠재력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도끼는 잘만 다듬으면 그 누구보다 예리한 칼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차가 지역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미리 연락을 받은 주치의와 고용인들이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역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려 익숙한 동작으로
고용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저택 안으로 옮겨졌고 지역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폭우 속에서 버려진 짐승처럼 떨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맹렬한 불꽃을 품고 있는 여자. 강지혁은 오늘 밤 자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기로 했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며 폭풍우는 저택 밖으로 밀려났고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이 옮겨진 방은 저택의 2층에 위치한 손님용 침실이었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능가했다. 따뜻한 물수건과 마른 옷, 그리고 안락한 침대는 그녀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겪었던 지옥 같은 현실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주치의는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역은 서재에 앉아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한 손으로는 위스키 잔을 굴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밤이 지나기 전에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온몸이 솜처럼 나른했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구해졌음을 깨달았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도 춥지도 않았다. 방 안의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안주하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은 지역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침대 옆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보다는 서로를 탐색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지역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몸은 좀 어떤지, 그리고 갈 곳은 있는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갈 곳은 없지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약했지만 떨리지 않았고 그 당돌함은 지역의 흥미를 다시 한번 자극했다. 지역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라고. 그 대신 자신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했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단순한 호의가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운 이성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불쌍한 미혼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로서 거래를 제안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가족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존중이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계약의 시작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저택의 고요한 별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렸다. 강지혁이 고용한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서연은 난산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위기 상황은 기적처럼 지나갔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서연의 품에는
핏덩이 같은 아기가 안겨 있었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모성애만이 남았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호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잔혹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베푼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했고 빈털터리의 고졸학력인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억눌러왔던 무기가 하나 있었다. 한 번 본 것은 사진을 찍듯이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직관적 기억력과 복잡한 수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두뇌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의 친부는 서연의 이러한 비상한 재능이 자신의 친아들이자 서연의 이복 오빠가 가진 평범함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철저히 그녀를 억압해 왔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구시대적인 핑계를 대며 그녀를 집안 깊숙한 곳에 가두고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억압은 서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몰래 경영서적과 경제신문을 탐독하며 칼날을 갈아왔다. 이제 그녀는 그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어 자신과 아이를 지킬 방패로 삼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서연은 지역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널찍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지역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다. 그는 내심 서연이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하며 적당한 금액을 쥐어주고 내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당당한 눈빛으로 지역을 바라보며 자신을 고용해 달라고 말했고 단순히 밥값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도발적인 제안을 던졌다. 지역은 펜을 내려놓고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작 19살의 집에서 쫓겨난 미혼모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에게 할 수 있는 제안치고는 지나치게 당돌하고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네가 가진 것이라고는 젊은 몸뚱어리 하나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돕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재무제표와 기밀 서류들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서연은 방금 들어오면서 곁눈질로 스치듯 보았던 서류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읊기 시작했다. 복잡한 숫자의 나열과 해외 법인의 수익률, 그리고 지역이 붉은 펜으로 체크해둔 문제점들까지 완벽하게 기억해낸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녀는 그 수치들 사이에 모순점을 지적하며 특정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분식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예리한 분석까지 덧붙였다. 그것은 지역조차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단 몇 초 만에 간파해낸 것이었기에 그의 얼굴에서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눈앞에 앳된 소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찾던 인재는
명문대학이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혁은 휠체어를 돌려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재능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하려 들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는 마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 재능을 오로지 지역을 위해 쓸 것이며 그 대가로 아이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역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능력을 의심받고 공격받아온 자신의 처지와 서연의 처지가 묘하게 겹쳐 보였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동맹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를 비서실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되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라는 직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전략을 수립하는 참모가 될 것임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역의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억세고 거친 남자의 손바닥 감촉은 그녀에게 낯선 전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지역은 그녀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자신의 세계는 전쟁터와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약해지는 순간 적들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미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고. 당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낮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밤에는 지역이 가져다 준 방대한 양의 회사 자료를 분석하며 기업 경영의 생리를 빠르게 흡수해 나갔다. 그녀의 스펀지 같은 습득력은 지역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그녀가 제안하는 전략들은 하나같이 기발하면서도 실용적이었다. 지역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고 서연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았지만 점차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서연은 더 이상 비에 젖어 떨던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지역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서연이라는 날개를 단 그는 효성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선을 넘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세상은 곧 그들의 반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특히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시켰다. 폭우 속에서 버림받았던 비참한 임산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효성그룹의 그림자 실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7cm 굽의 하이힐을 신은 그녀가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복도를 걸어가면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저절로 길을 비키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회장 비서실장이었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는 얼음마녀 혹은 회장의 두뇌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효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지혁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를 든 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지역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깊어져 있었다. 서연의 보좌 덕분에 그는 그룹 내의 반대파를 차례로 숙청하고 확고한 지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 교환해도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파트너십을 자랑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대한 위기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효성그룹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던 최첨단 스마트 시티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터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자재들이 규격 미달의 불량품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까지 뉴스 전파를 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효성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성난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강지혁의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공작임이 분명했다. 서연은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지켜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사고 발생 시간, 자재 납품 경로,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신상 정보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여 허둥짓거렸을 상황에서도 그녀의 심박수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 지역의 이복형인 강민석 부회장과 그녀의 친정이자 경쟁사인 한성그룹이 얽혀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지역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경영권을 뺏어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원로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강민석 부회장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지역의 아픈 다리를 교묘하게 걸고 넘어졌다.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모욕적인 언사는 지역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사들의 파상 공세에 마땅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강민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역의 해이만이 거론되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내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고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강민석 부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지역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밤 그녀가 잠 한숨 자지 않고 찾아낸 반격의 열쇠였다. 그녀는 지역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명료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은 먼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영상에는 사고 발생 직전 안전관리자가 아닌 낯선 인부들이 주요 지지대를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흐릿하게 남아 찍혀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해당 인부들의 계좌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들의 계좌에는 사고 며칠 전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유령 회사를 거쳐 강민석 부회장의 처가와 관련된 재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은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강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불량 자재를 납품했다고 알려진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사실은 한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한성그룹은 바로 서연을 버린 친부의 회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꾸민 음모를 자신의 손으로 낱낱이 파헤치며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이미 3년 전 빗속에서 죽어버린 존재였고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대상은 오로지 강지혁과 자신의 아들뿐이었다. 서연의 냉철하고 완벽한 브리핑은 적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았다. 강민석 부회장은 억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된 뒤였다. 지혁은 서연이 차려준 밥상을 우아하게 받아들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호출하여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지혁의 결정을 지지했다. 강민석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지혁은 다시 한번 그룹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재확인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이라는 천재적인 전략가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회의가 끝나자 지혁은 피로한 기색 없이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책상에 걸터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상사로서의 치아를 넘어서는 남녀 간의 텐션이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지혁은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네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뜨거운 불꽃이 튀었다. 퇴근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의 별채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3살배기 아들 준우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라고 부르며 방긋 웃는 아이의 미소는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업무에 시달렸던 서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준우는 지역을 쏙 빼닮은 영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서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지역은 준우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준우 역시 다리가 불편한 지역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따랐다. 서연은 아이를 재우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강남의 고급 요정에서는 실패의 쓴잔을 들이키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지역에게 패배하고 쫓겨난 강민석 부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의 친부인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다. 감히 내 계획을 망친 그 여자 비서가 누구냐고 고함을 치는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강민석은 치을 떨며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마치 귀신처럼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아직 그 귀신 같은 여자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버렸던 혈육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서연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자선 경매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로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사교계의 강지혁의 여자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라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파티에 한성그룹의 일가족이 모두 참석한다는 정보를 떠올리고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역의 제안을 수락하며 이제 숨어 지내는 것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역은 서연을 위해 파리에서 공수한 최고급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지역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아한 곡선을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은 그녀의 고혹적인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여왕이었던 것처럼 기품이 흘러넘쳤다. 지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늘 밤 주인공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3년 전 빗속에서 울던 소녀에게 작별을 고했다. 파티 당일 행사장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급 리무진이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다. 지역이 지팡이를 짚고 내린 뒤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역의 곁에 선 낯선 미녀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걸으며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즐겼다. 행사장 안쪽 VIP 구역에서는 한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서연의 이복 여동생이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의 사업 실패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맥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지역과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지역에게 인사를 건네려 다가가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여자는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딸 한서연이 분명했다. 서연은 얼어붙은 가족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눈빛에는 조소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계모와 이복 여동생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한 회장은 입술을 달달 떨며 네가 어떻게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귀족들은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지역은 서연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가 자신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날 밤 서연은 단순히 파티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서연은 한 회장이 노리고 있던 물건마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그를 철저히 방해했다.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한 회장은 분통을 터뜨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지역의 비호를 받는 서연을 건드릴 수는 없었다. 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은 테라스로 나와 잠시 밤바람을 쐬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사람들의 욕망과 가식의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이복 여동생인 한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어떻게 감히 내 주제의 강지혁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서연은 콧방귀를 뀌며 수진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너희가 버린 쓰레기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돌아오니 배가 아픈가 보지 조심해. 내 빛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수진은 서연의 귀에 눌려 뒷걸음질 척. 서연은 그런 동생을 비웃으며 다시 호란으로 들어갔다. 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활짝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들의 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앞둔 전주곡과도 같았다. 적들은 이제 서연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더 악랄하고 치비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자선 경매 파티가 끝난 후 상류사회의 사교계는 온통 강지혁 회장과 그의 파트너로 등장한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특히 한성그룹 일가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의 계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감히 천한 핏줄 주제에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연이 가진 현재의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한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줄담배를 피우며 자신이 3년 전 빗속으로 내쫓았던 딸이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조차 가차없이 희생시켜온 냉혈한 사업가였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끄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서연이 강지혁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이라면 그녀를 이용해 기울어가는 한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교활한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과거에 자신을 두려워했던 기억을 이용해 그녀를 다시 통제하려 마음먹었다. 만약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숨기고 싶어할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효성그룹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어젯밤 파티의 여운 때문인지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약속도 없이 찾아와 실장님을 만나겠다며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였다. 서연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직원에게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하며 이번 기회에 과거의 악연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 회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둘러보며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짓더니 대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 그는 마치 3년 전 가출했던 딸을 다시 만난 아버지처럼 뻔뻔하게 행동하며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은 그의 역겨운 연기를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차 한 잔 내오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뒤에 앉아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태도에 한 회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현재 한성그룹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효성그룹이 진행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한성건설을 하청업체로 끼워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딸의 당연한 도리라며 과거의 일은 잊고 서로 윈윈하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 오는 날 만삭의 딸을 내쫓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성애를 운운하는 꼴이 참으로 가소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회장의 면전에 대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며 부실한 한성건설에 일을 맡길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연의 거절에 한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돌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서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고함을 치던 그는 급기야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서연이 낳은 아이, 즉 아비 없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을 시작했다. 강지혁 회장이 내가 애 딸린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도 너를 곁에 두겠냐며 당장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하여 너와 내 아이 그리고 강지혁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더욱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압박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한 회장의 가슴팍에 던졌다. 봉투 안에는 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저지른 탈세, 횡령, 그리고 정치권에 건넨 불법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만약 아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자료가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뿌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공멸을 원한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그녀의 기세에 한 회장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혁이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듯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지혁은 사색이 된 한 회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는 한 회장에게 다시는 내 사람과 내 회사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서연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한성그룹을 공중분해시켜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실내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릴 만큼 공포스러웠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다시피 쫓겨난 한 회장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복수를 다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아이를 이용해 판을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로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한 회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바로 강지혁에게 밀려난 이복형 강민석 부회장이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공통된 증오와 욕망을 읽어냈고 자연스럽게 모종의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강민석은 한 회장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데려가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그는 서연이 강지혁의 유일한 약점임을 간파하고 있었고 한 회장으로부터 서연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쾌재를 불렀다. 강민석은 그 아이를 납치하여 서연을 협박하면 그녀를 이용해 강지혁을 무너뜨리고 회장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한 회장 역시 눈에 가시 같은 서연을 제거하고 한성그룹을 살릴 수만 있다면 친손자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비정한 태도를 보였다. 두 악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끔찍한 음모가 잉태되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아들 준우를 껴안았다. 한 회장의 협박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속삭였다. 준우는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정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커튼을 치고 경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강민석과 한 회장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서연이 가장 방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물색했고 그녀의 아들 준우가 다니는 유아원을 타깃으로 삼았다. 강민석은 전문적인 해결사들을 고용하여 납치 계획을 짰고 한 회장은 서연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유아원 측의 경계를 늦추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권력에 눈이 먼 형과 돈에 눈이 먼 아버지가 결탁하여 가장 순수하고 약한 존재를 노리는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밤거리 아래서 악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지역은 서연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한 회장의 협박 사실을 털어놓으며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갈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다. 지역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효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신도 준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역조차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손을 잡고 덤벼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이 어쩌면 가장 큰 빈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했다. 그녀는 준우를 유아원 버스에 태워보내며 선생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절대 등록된 보호자 외에는 아이를 인계하지 말라고.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준우의 유아원 원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포인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준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졌고 현장에는 아이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공포라는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자신과 지역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감정을 절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준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과 범인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고했다. 지역은 서연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최상급 비상령인 코드 블랙을 발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정보망과 위성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여 준우의 위치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인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는 살기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이 있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비서실 직원들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지역은 그런 그녀를 잠시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이 짧은 침묵의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 서연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범인의 전화임을 알았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그녀의 친부인 한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준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서연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찰이나 경호원 없이 혼자서 인천항의 폐창고로 오라고 협박했다. 또한 서연이 가지고 있는 한성그룹의 비리, 자료, 원본과 효성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 기밀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서연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시간을 끌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역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며 서연 혼자 보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범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과 지역이 무릎 꿇는 모습일 것이기에 일단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방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역에게 자신이 미끼가 되어 범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지역이 별동대를 이끌고 뒤를 쳐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역은 서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는 서연의 옷깃과 귀걸이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범인들에게
넘겨줄 가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기밀 서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파일을 여는 순간 상대방의 서버에 침투하여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위치를 전송하는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녔고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3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는 손자까지 납치하여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남은 일말의 혈육에 정마저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처단해야 할 적일 뿐이었다.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낡은 셔터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곳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짠내와 녹슨 철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고 중앙에는 한 회장과 강민석 부회장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덩치 큰 용역 깡패들이 준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준우는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한 회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한 회장은 서연을 보며 혀를 차더니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며 빈정거렸다. 그는 서연에게서 서류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아 내용을 확인하는 척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석은 옆에서 거들며 천하의 강지혁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조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기세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발밑에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민석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 아이는 살려 보내주겠다며 모욕적인 요구를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굴복에 강민석과 한 회장은 크게 웃으며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바닥을 짚은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귀걸이에 장착된 신호 버튼을 누르기 위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들의 오만함이 바로 당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지역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지듯 열리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빛의 깡패들은 눈을 가리며 당황했고 강민석과 한 회장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다. 빗속에서 검은색 코트를 입은 강지혁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다리를 저는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묵직한 위압감을 주었다. 지혁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서연을 보며 눈썹을 꿈틀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강민석은 지혁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인질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깡패들에게 준우의 목에 칼을 들이대라고 지시하며 지혁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네가 가진 그 잘난 돈과 권력도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지혁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강민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적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다. 지혁은 천천히 입을 열어
강민석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금 당장 아이를 놓아주고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강민석과 한 회장은 그 경고를 비웃으며 용역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서연은 틈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페퍼 스프레이를 가장 가까이 있던 깡패의 얼굴에 분사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준우에게 달려가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동시에 지역의 신호에 맞춰 경호원들이 일제히 진입하여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지팡이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들을 능숙하게 가격했다. 그의 불편한 다리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무기가 되었다. 3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하며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인지를 잡고 있다는 유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한 회장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연과 준우가 있는 쪽으로 기어가며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딸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돌리고 있었기에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유리 조각이 서연의 등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지역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몸을 던졌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지역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어올랐다. 서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지역과 그 뒤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며 절규했다. 지역의 부상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서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성을 완전히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를 다치게 하고 아이를 위협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지역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변해 있었고 그녀는 한 회장과 강민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부터 펼쳐질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이자 피의 복수극이 될 것이었다. 지역의 어깨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본 순간 서연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손에 쥔 지팡이를 한 회장의 팔을 향해 내리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다. 평생토록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공포는 내 남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증오와 살기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한 회장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를 느꼈고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직면했다. 서연은 더 이상 빗속에서 울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의 1000분의 1도 아직 갚지 않았다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고 한 회장은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다. 주변의 깡패들조차
광기에 사로잡힌 모성애와 복수심 앞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 사이 쓰러졌던 지역이 고통을 참아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깨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정신력은 육체의 고통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셔츠를 찢어 대충 지혈을 한 뒤 남은 한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평소의 냉철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수와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역은 자신을 노리고 달려드는 강민석의 수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의 주먹은 묵직했고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의 기술은 실전 격투기를 방불케 했다. 강민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여 출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이미 창고의 모든 출구는 지역의 경호팀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역이 던진 쇠파이프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강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지역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가 강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처박았다. 그는 형이라는 작자가 동생의 등에 칼을 꽂는 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까지 건드리냐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는 한 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러자 창고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한성그룹의 이중장부와 강민석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녀가 범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가짜 파일에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하여 그들이 은닉해둔 비자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위치 정보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 회장과 강민석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이 서연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넋이 나간 그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조소했다. 당신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인륜을 저버린 대가라고. 그녀는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임을 명확히 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과 세상의 손가락질 뿐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가 창고 주변을 포위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지역은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은 아프지 않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잘했다고,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지역의 가슴에 기대었고 지역은 그녀를 단단히 받쳐 안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고 한 회장과 강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한 회장은 끌려가면서 서연을 향해 내가 내 애비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3년 전 폭우 속에 자신을 버렸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준우를 품에 꼭 안고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더러운 변명을 듣지 못하게 했다. 강민석 역시 지역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역은 그저 싸늘한 미소로 화답하며 패배자의 울부짖음을 무시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지역은 구급대원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영과 준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밤의 어둠과 공포는 아침 햇살에 밀려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을 비추었다. 지역은 준우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뒷모습은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차에 오른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폐창고를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서름을 털어내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은 모두 끊어졌다. 한성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강민석은 영원히 재계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옆좌석에 앉아 잠든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파트너는 바로 옆에서 묵묵히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강지혁이라는 남자였다. 지혁은 백미러로 서연의 평온해진 얼굴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서연이 단순히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끝내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일이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한성그룹 회장과 효성그룹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세상은 거대 재벌가의 비리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지역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깨는 괜찮냐고. 지역은 짐짓 엄살을 부리며 꽤 아프니 평생 간호해줘야 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넸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평생이라는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승자의 여유를 즐기며 무너진 적들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일뿐이었다. 서연은 효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지역과 함께 세계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왕좌를 차지한 여왕이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차는 붉은 아침 노을을 뚫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한성그룹 회장과 효성그룹 부회장의 구속 수사는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그들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두 가문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락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지혁 회장과 그의 파트너 한서연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특히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직접 적의 소굴로 뛰어든 서연의 모성애와 대담한 활약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로 회자하며 그녀를 단순한 비서실장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각인시켰다. 지역은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가량 병상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의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 임시 대리인 자격으로 그룹의 모든 경영 현안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개조하여 지역을 간호하는 동시에 흔들리는 주주들을 진정시키고 경쟁사들의 공격을 방어해냈다. 그녀의 일 처리는 지역보다 더 냉철하고 꼼꼼했으며 임원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지역은 침대에 기대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반쪽이 바로 그녀임을 확신했다. 지역이 퇴원하던 날, 서연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공중분해 직전에 한성그룹을 효성그룹이 인수합병한다는 계약서였다. 서연은 자신의 친부가 세운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며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효성의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주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성을 쌓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서연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3년 전비 내리는 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과 회사 모두가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역은 서연과 준우를 데리고 성북동의 옛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3년 전 서연이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이제 명패에는 강지혁과 한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경매로 넘어온 이 집을 지역이 몰래 사들여 리모델링한 것이었다. 서연은 달라진 정원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역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곳이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준우는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과거의 우울한 기운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역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화려한 이벤트나 수많은 인파는 없었지만 달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지역의 진심 어린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역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 없이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남은 생의 모든 걸음은 당신을 향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의 목에 팔을 감으며 뜨겁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유명 인사들까지 하객으로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지역은 늠름하고 당당했다.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앞에는 귀여운 턱시도를 입은 준우가 화동으로 나서 꽃을 뿌렸다. 하객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새로운 가족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그 환호 속에서 자신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 효성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했다. 서연은 부회장 직함으로 승진하여 지역과 함께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그녀는 특유의 직관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주도했고 효성그룹의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세간에서는 그녀를 내조의 여왕이 아닌 경영의 여제라 불렀고 여성 경영인들의 롤 모델로 추앙받았다. 지역은 그런 아내의 활약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한 회장과 강민석은 처참한 말로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면회를 오는 사람 하나 없이 철저히 고립되었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서영과 지역의 승승장구 소식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무관심이야말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서연은 과거의 악연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고 그 결과 그녀의 세상에는 행복과 성취감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고 지역을 친아빠 이상으로 따랐다. 지역은 바쁜 일정 중에도 주말이면 반드시 준우와 시간을 보내며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 세 사람이 함께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캠핑을 즐기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었다. 서연은 잠든 두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19살 어린 나이에 겪었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비바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지역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니 지역이 그녀를 베컥으로 감싸 안았다. 그는 빗소리가 좋다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지역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에게 비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축복의 의미였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서연에게 작별을 고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지역의 다정한 물음에 서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차가운 빗속이었을 거예요. 서연의 고백에 지역은 그녀를 돌려세워 깊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아니,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반드시 비를 멈추게 했을 거야. 나는 그저 당신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들어준 것뿐이고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울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버림받은 미혼모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발 아래 둔 위대한 승리자의 서사시로 끝을 맺었다. 폭우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지혁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 준우가 걸어갈 앞길에는 언제나 눈부신 무지개가 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다.